우리가 지난주에 신라 이제 중대까지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신라 중대. 신라 중대에 이어서 이제 우리 신라 하대로 연결해서 갈 겁니다. 교재 페이지가 지금 41페이지요. 41페이지. 자, 신라 중대가 어떻게 보면 신라 이제 전성기 같은 시기죠. 그런데 신라 중대는 솔직히 시험에 나온 내용이 신문왕급 빼고는 거의 없어요. 경도강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오히려 하대 신라가 이제 망해가는 시기인데 요 하대가 출제 포인트가 꽤 많아요. 하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캐릭터는 우리가 이제 중대에 이미 공부했던 신성경 중에 경도왕 있지 않습니까? 경도왕이 시스템을 잘못 짜는 거예요. 뭐 어떤 실수를 했냐면 노국부활했던 거 우리 지난주 배웠죠. 요 노국부활로 인해서 진골들이 힘이 강력해지고 있죠. 그 강력해진 진골들이 경도왕의 아들을 갖다가 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골들끼리 왕권 다툼, 왕위 경쟁을 갖다 치열하게 했던 시기입니다. 150년이라는 되게 짧은 시기인데 있죠. 그 시기에 왕이 20명 정도가 교체가 돼요. 거의 한 6년마다 한 번씩 왕이 교체되는 이런 혼란기. 그러면서 신라가 망해가는 시기, 그게 이제 신라 하대입니다. 대충 분위기 캐릭터 잡았죠. 역사를 공부할 때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 일단 분위기라든지 캐릭터를 갖다 먼저 잡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출제 포인트들을 우리가 하나씩 잡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분위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경독왕의 노국부활, 진골귀족 권한 강화, 왕권 약화. 귀족들의 힘이 세지면 왕권은 강해진다, 약해진다? 약해지는 거예요. 왕과 지배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둘은 라이벌 관계예요, 항상. 그 다음에 요걸로 좀 심화 포인트까지 연결하자면 진골들의 난으로 살해당했던 경독왕의 아들이 바로 해공왕이에요. 찌질한 왕이라서 시험에 그렇게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진 않지만 사료에서 한 번씩 등장합니다. 경도왕의 살해당했던 아들이 해공왕이라는 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얘가 피살되고 내무랑 반개 진골의 치열한 왕위 다툼 돼 있는데, 내무랑 반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 막 10번씩 쓰면서 외우지 마세요. 내무랑 반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열왕 직계, 김춘추의 직계 후손이 아닌 있죠. 다른 계열이 왕위를 차지해야 했다. 이거를 갖다 내무랑 반개란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요 해공왕 무렵 있지 않습니까? 해공왕 무렵 때 반란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사료라든지 지금까지 기출선지에 96각간의 난 이런 키워드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김지정의 난 하면서 해공왕 때 반란들, 진골귀족들의 반란이 여러 번 일어났어요. 여러 번 일어났고 마지막 김지정의 난이라는 사건 때 해공왕이 살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김지정의 난도 뭐 그렇게 중요한 키워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해공왕을 살해했던 거는 누구냐면 있지 않습니까? 김지정이 아니라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그 썬더왕, 하대 첫 번째 왕인 썬더왕이 있거든요. 선덕규 왕이랑 이름이 똑같아요. 김양상이라는 인물이 아마 있지 않습니까? 해공왕을 갖다 살해했을 확률이 높아요. 지가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심화 암기 팁 하나 알려줄게요. 김양상이랑 누가 손을 잡냐면 김경신이라는 인물이 손을 잡아요. 둘이 손을 잡아요. 요 둘이서 손을 잡고 얘가 먼저 왕을 해먹고 그 다음에 또 김경신이 또 다음 후속 왕이 될 거예요. 원성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사료에서 김양상이라든지 김경신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핵심 키워드는 아니에요. 기본 키워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이제 어려운 키워드를 우리가 이제 암기하는 팁이 뭐냐면은, 자, 요 썬더왕 김양상과 김경신이 해공왕을 뭘로 때려 죽었냐면 있죠. 양갱으로 때려 죽였다. 여러분 양갱 알죠? 팥 양갱 이런 거 들어보셨죠? 양갱으로 맞아서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러니까 이제 어이가 없어서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갱으로 해공왕을 갖다 때려 죽였다. 그게 바로 김양상과 김경신이에요. 김양상이 선덕왕이고요. 김경신이 나중에 이제 원성왕이라고 유명한 개혁왕이 또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이제 150년간 뭐 20여 명의 왕이 교체되는 혼란기, 그리고 신라가 망해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심화 키워드들 정리해봤습니다. 스텝 3입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에 핵심 키워드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라 하대 같은 경우는 중대에 신문왕이 만들어 놓았던 왕권을 강화시키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 시스템이 붕괴되어 가던 시기에 어떤 식으로 붕괴되어 갔냐, 어떤 양상으로 붕괴되었냐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먼저
신문왕의 오른팔과 왼팔, 집사부 시중 그리고 이제 육두품이 있었죠. 이 세력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왕권이 약해지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집사부 시중 중시라고 불리는 이런 애들은 힘이 약화되고 있죠. 오히려 이제 진골 귀족들의 대표인 화백회의와 그리고 화백회의의 대장인 상대 등이 힘이 세집니다. 집사부 시중과 화백회의 상대 등은 라이벌 관계예요. 한쪽이 힘이 세지만 한쪽은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왕권이 강할 때는 얘들이 힘이 세지고 왕권이 약해질 때는 얘들이 힘이 세지는 이런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팔 깨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왼팔 보겠습니다. 육두품. 왕권이 약해지니까 이제 육두품을 써줄 애들이 없는 거예요. 중대 신문왕 같은 강력한 왕권을 부과하던 왕들은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진골 귀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육두품들을 중용하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줬어요. 설총 같은 인물들. 그런데 하대가 되니까 왕권이 약해지면서 이제 육두품을 갖다 써줄 사람이 없어져요. 뛰어나고 잘난 육두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치원 같은 뭐 신라 삼체라고 불리는 3명의 똘똘한 육두품들이 등장하는 데 있죠. 아무도 얘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들이 어떤 성향을 띠게 되냐면 반신라적 성향. 야, 이 당시 육두품들 당나라 유학파들 많거든요. 당나라 외국에 가서 이제 유학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와서 신라에서 이제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를 제대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라를 갖다가 거부하는 있죠. 반신라적 성향을 갖다가 띠는 있죠. 육두품들이 신라대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른팔 왼팔 세력 다 깨졌어요. 그리고 자, 이제 나라 망할 때가 된 거, 분위기 전반적인 분위기 보니까 나라 망할 때가 됐어. 그러니까 나라 망할 때 되면 항상 등장하는 징표가 뭐냐면은 밀란이에요. 밀란. 여러 가지 난들이 막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나라 망할 때가 되면은. 자, 그 나라 망할 때가 됐을 때 신라대에 등장하는 3대 난이 있어요. 신라대가 있지 않습니까? 3단계로 무너져요. 150년 동안 3단계로 무너져요. 우리 신라 중대를 이렇게 이미지화 했죠. 신성경 기억나죠? 그 다음에 이게 3단계로 무너지는 거예요. 요 두 개의 그림이 합해지면은 신라 중대 하대에서 통일 신라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3단계로 무너지는 과정에서 있죠. 각각의 시기를 대표하는 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들이. 그 첫 번째 난이 바로 김원창의 난이라는 난입니다. 김원창의 난. 김원창이 무열왕 직계예요. 무열왕 직계. 근데 무열왕 직계가 아니라 이상한 내무랑 반계들이 왕위를 갖다 차지해버렸죠. 거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진짜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무열왕 직계들이 초기에 반란을 갖다 일으켰던 거예요. 이게 이제 김원창의 난이 요 시기 때 등장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장보고의 난. 여러분 바다의 왕 장보고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사람은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보고. 그 장보고가 활동했던 시기가 요 시기예요. 요 시기 때 왕위쟁탈전이 치열하게 치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이제 장보고가 개입하게 되고 배신을 당하게 되면서 있죠.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보고가 죽게 돼요. 결국 부하한테 배신당해서 죽게 되는데 장보고 사후에 장보고가 이렇게 건설해놨던 해상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해상 세력들이 난립하기 시작해요. 흩어져 가지고 각각의 지역에서 독자적인 세력들, 군벌 세력들을 갖다 구축하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족의 시대, 신라가 진짜 본격적으로 망하게 되는 시기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과도기적인 시기, 신라의 이제 폭락이 시작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 장보고가 활동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김원창은 출신이 진골이에요. 진골,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장보고는 있죠. 지방에서 힘께나 쓰는 지방 세력인 호족 세력이고 있죠. 그 다음에 요 3단계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끝판왕, 밀란의 끝판왕. 진짜 민중들이 일으킨 밀란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서는 왕족이죠. 지배계층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중이에요. 여러분 옆집 아줌마 아저씨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줌마 아저씨가 몽댕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꽃갱이 들고 난을 일으킨 거예요. 자, 이런 진짜 순수한 형태의 밀란이 있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가담하는 이런 밀란이 등장하게 되면 그 나라는 진짜 볼장 다 본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난이 바로 요 세 번째 시기 때 등장하게 돼요. 원종과 애노죠. 얘들 성이 있어요, 없어요? 원이 성이 아니에요. 애가 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까지만 해도 귀족들만 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려 때부터 일반인들도 성을 가지게 됩니다. 얘들은 성이 없는 애들이요. 성이 없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난을 일으킨 거예요. 원종, 애노에나. 3대 난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원종, 애노에나 끝판왕이죠. 신라가 진짜 막장까지 가게 돼요. 요 막장 시기에 막장 여왕님이 한 분 등장하게 돼요. 진성여왕이라고. 진성여왕. 별명이 진상여왕이에요. 진상여왕. 진상짓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박근혜랑 진상여왕을 갖다 이제 비교하는 이런 기사들이 한 번씩 실리고 했는데 박근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막장 여왕이었습니다. 이제 요 시기 때 얘가 이제 진상여왕이 백성들을 워낙 괴롭히니까 원종, 애노에나 같은 민중들이 이제 난을 일으키면서 신라가 이제 거의 끝장이 났음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신라 하대 상황입니다. 왕권 약화되면서 왕의 오른팔, 왼팔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신라 나라의 이제 망조가 드러나면서 3대 난들, 김원창, 장보고, 원종, 애노의 난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김원창의 난 있지 않습니까? 요게 좀 심화 키워드들이 어쩌다 한 번씩 등장해요. 근데 이게 출제 빈도가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뭐 제대로 암기하려면 김양삼, 김경신 아까 얘기했던 그 양갱부터 해가지고 김법문은 김원창의 아들이에요. 김원창과 그 아들이 난을 일으켰던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게 뭐 헌덕왕 때 일어났다. 이런 키워드까지 이제 다 암기하고 뭐 어디서 일어났다. 뭐 국호는 뭐였고 연호는 뭐를 사용했다. 이런 것까지 심화해서 한 번씩 다 터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출제 빈도에 대비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초기에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런 거에 집착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기본적인 공부가 다 끝난 학생들이 또 내가 더 공부할 게 없을까 하면서 공부하는 단계에서 이런 키워드들 추가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심화 특수주제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원창의 난이나 위치를 갖다 잘 잡아 놓으십시오. 성격이랑 지배계층, 진골귀족이 이렇게 일으켰던 신라 하대 중에서도 가장 초기에 일어났던 난이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하대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해가는데 중요한 내용이 뭐 있을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 다음 시대를 열 있지 않습니까? 개혁 세력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개혁 세력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호족과 육두품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장보고 있죠. 장보고가 지방 세력 호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채치원, 얘가 이제 육두품 유학자 출신이에요. 요 두 개의 세력이 이제 결합해가지고 그 다음 시대를 갖다 열게 됩니다. 망해가는 신라하대 왕들보다도 이 시대 때 역사의 주인공은 다음 시대를 열 개혁 세력, 바로 이제 호족과 육두품이에요. 그래서 출제될 때도 왕들 내용보다는 호족과 육두품에 관한 내용이 더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왕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이제 개혁 세력인 호족과 육두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호족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정의를 해보죠. 자, 중앙이 혼란스러워요. 신라하대는 중앙에 왕권 다툼을 한다고. 그러면서 얘들이 지방을 제대로 신경 못 쓰다 보니까 지방 세력들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지방 세력들을 갖다 당시에 이제 호족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호족. 성주, 장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어요. 그 다음에 출신도 되게 다양해요. 진골도 있고 촌주 지방 세력도 있고 군벌 세력도 다양해요. 근데 전반적인 얘들의 이제 공통점을 보면 있죠. 당시가 이제 무법시대예요. 무법시대. 그러다 보니까 당시 지방에서 힘께나 쓰던 있지 않습니까? 힘께나 쓰던 칼질 좀 하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갖다 이제 호족하면서 이제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족의 한계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약간 칼제비 성향, 힘쓰는 캐릭터예요. 지방에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들의 한계는 뭐냐면 머리가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족이 나중에 완전체가 돼서 나중에 나라까지 세우려고 하면 있지 않습니까? 얘들의 비어 있는 머리를 채워줄 세력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 육두품들, 무식한 칼제비들의 비어있는 머리를 채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조력자 세력들이 누가 되냐면 육두품, 중앙에서 버림받은 있죠. 왕에게 버림받은 육두품 유학자 출신들.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의 새로운 종파가 또 등장해요.
기존 종파가 기존의 기득권이었던 진골들이랑 결합해 있었거든요. 그게 교종이라 부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새로운 종파가 선종이라고 있죠. 선종이라는 새로운 종파가 등장하게 되고, 요게 또 호족에 비어있는 머리를 갖다 채워주고 호족이랑 결합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풍수지리설, 요즘도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뭐 집을 어디에다 지으면 안 되고 뭐 배산, 임수 이런 거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정한 지리에다가 집을 짓거나 했을 때 뭐 이제 복이 온다, 운이 오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풍수지리설이에요. 풍수지리설. 요 사상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돼서 유행을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 시기입니다. 신라하대입니다. 신라 원래 경주가 수도지 않습니까? 경주. 근데 이제 경주가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이렇게 뭐 왕기가 서려 있다. 여기에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면 뭐 500년을 갈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갖다 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방 호족들을 지지해 주는 거죠. 이게 호족들의 비어있는 머리를 채워줬던 3대 사상이 육두품, 유학자, 그리고 불교의 새로운 종파인 선종, 그리고 풍수지리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육두품이죠. 육두품. 그리고 신라의 전반적인 생활상, 이건 가볍게 안 보십시오. 지배층은 먹고 살기 좋아요. 나라 망할 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소수의 지배계층들에게 모든 권력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집중되게 돼요. 그래 얘들은 살기가 좋아요. 노국 부활되면서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 당시 유행했던 귀족들의 놀이 중에 하나가 금입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집에다 금칠을 하는 거예요. 금칠. 대문이라든지 집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금칠을 해서 이제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신라 사람들이 이제 사치와 향락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병도 보유. 노급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모르는데 노급이라는 제도가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사병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백성들을 갖다 동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병까지도 보유하면서 지배층들은 좋은 시기였다. 하지만 지배층에게 이렇게 많은 있지 않습니까? 권력과 부가 집중이 되게 되면 당연히 피지배층은 핍박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농민들 봉기하는 거예요. 그 농민 봉기 중 대표적인 게 우리 아까 봤던 원종 애노의 난 같은 이런 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위기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너무 소수에게 너무 많은 권력들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혁이 일어날 때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개혁 세력들이 이제 등장을 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우리 지금까지 봤던 호족이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하나가 바로 이제 육두품이 되는 거예요. 육두품. 우리 지금까지 이제 호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호족을 대표하는 인물이 장보고예요. 장보고, 지방 세력 장보고. 그 다음에 또 육두품을 대표하는 인물이 최치원이 될 거예요. 이 두 명이 되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 두 명은 있죠. 단순히 역사의 3명의 개인이라기보다는 호족을 대표하는 인물, 육두품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있죠. 당시 신라대의 개혁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시험에서 빈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정리. 여러분, 정말 이런 것까지 외워야 돼? 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까지도 나중에 공부가 완성이 되시면 챙겨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최치원과 장보고는 있죠. 단순한 역사적 개인이 아니라 당시 개혁 세력이었던 육두품과 호족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장보고 보겠습니다. 장보고는 원래 평민 출신이에요. 평민 출신. 신분이 되게 미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분이 미천했던 장보고가 어떻게 신라에서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나? 당시 먼저 제가 역사적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이미 알려드렸나? 안 알려드린 것 같은데 우리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역사가 우리 역사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빨리 돌아요. 왕조가 한 2번 정도 빨리 교체되는 거예요. 우리 왕조 한 번 교체될 때 중국 왕조는 2번이 교체됩니다. 우리 고려 왕조 때도 중국 왕조 2번, 그 다음에 조선 왕조 때도 중국 2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왕조보다 중국 왕조의 로테이션이 좀 빨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역사적 우연은 뭐냐면 있죠. 우리 망할 때 중국도 같이 망하고 있어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요. 그런데 중국 왕조가 망한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보다 2배로 빨리 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망할 때는 무조건 중국도 망할 때다. 그러니까
그 신라 하대 우리가 망할 때요. 그러니까 중국도 역시 망할 때요. 역시 망할 때요. 이 망해가던 중국의 왕조가 어디냐면 바로 당나라예요. 당나라 그러니까. 그래서 당나라에서도 되게 반란이 많이 일어나요. 반란이. 그리고 그 반란들을 갖다가 중국인들만으로는 진압하기가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당시 당나라에서 있죠. 외국 용병들을 갖다 많이 썼어요. 외국 용병들. 그 외국 용병으로서 명성을 떨쳤던 게 바로 장보고입니다. 당나라 이제 소장 출신까지 이제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당에서 이제 명성을 갖다 떨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국내로 돌아왔던 거예요. 국내로 돌아와가지고 당에서 명성을 바탕으로 있지 않습니까? 당시 왕이었던 흥덕왕. 흥덕왕은 좀 중요합니다. 장보고와 관련된 3명의 왕이 있는데 그 3명 중에 뒤쪽에 나오는 2명은 이름만 암기 팁을 통해서 살짝 챙겨두면 되고 있죠. 흥덕왕은 한 번씩 이제 출제가 되고 나름 똘똘한 왕이었습니다. 이 흥덕왕이랑 장보고가 딜을 해가지고 장보고가 있죠. 흥덕왕한테 군사를 달라고 합니다. 당시에 신라도 엉망이고 중국도 엉망이고 하다 보니까 당시 서해와 동해 일대 있죠. 남해 일대 있지 않습니까? 이 일대가 해적들이 드글드글 들끓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장보고가 흥덕왕한테 찾아가가지고 저한테 군사 1만을 주시면 제가 요 해적들을 소탕하겠다면서 요 왕이랑 흥덕왕이랑 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장보고가 국제적 명성이 높다 보니까 흥덕왕이 장보고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를 주게 되고 그 군사를 바탕으로 장보고는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서해와 남해 중간 지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완도라는 섬에 청해진이라는 군진을 갖다 설치하게 돼요. 우리 앞으로 무슨 진 하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군진입니다. 군진. 그래 청해진이라는 군진을 갖다가 이제 장보고가 설치해서 이 군진을 바탕으로 해서 약속한 대로 서해와 남해의 그 해적들을 소탕하고 있죠. 동시에 그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서해 남해 해상 무역권을 장악을 해서 바다 왕국을 건국했던 게 바로 장보고예요. 그래서 바다의 왕이라 불리는 겁니다. 당시 이제 장보고한테 요 서해라든지 남해에서 오감에서 활동을 하려면 장보고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당시엔 진짜 왕처럼 있죠. 일본이라든지 당의 외교사들까지도 파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엄청 잘 나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이제 장보고가 출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갑자기 출세를 하다 보니까 더 욕심이 생겼나 봐요. 더 욕심. 무슨 욕심을 내겠냐면 했죠. 중앙으로 진출하려는 욕심을 냈던 거예요. 중앙으로. 당시 중앙에서 왕권 다툼이 되게 치열하다고 했죠. 그 과정에서 있죠. 김우징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김우징이라는 인물이 왕위 다툼에서 패배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위기에 처한 김우징이 당시에 장보고가 엄청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보고한테 몸을 위탁하게 돼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장보고가 이 김우징을 갖다 살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김우징이랑 이제 약속 딜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보고가 이 김우징을 갖다 왕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그 왕으로 만들어주는 대가로 장보고의 딸을 갖다가 왕비로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라사에는 골품제라는 되게 엄격한 신분제가 있어가지고 왕비가 되려면 무조건 그러니까 진골이라야 되는 거야. 왕족이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장보고는 신분이 낮기 때문에 절대 딸이 왕비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세가 그 당시에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그 힘을 갖다가 믿고 있죠. 김우징을 갖다 밀어줘가지고 자기 딸을 갖다 왕비로 만들어서 왕가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계획이 실패하게 돼요. 어디서 실패하게 되냐면 김우징을 왕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김우징과 김우징의 아들이 있거든요. 얘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장보고가 했던 약속. 장보고의 딸을 갖다 왕비로 만들어주기로 했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갖다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열받은 장보고가 있죠. 반란을 일으키고 이 반란이 성공할 수도 있었는데 뜻밖의 장보고의 측근이 있지 않습니까? 장보고를 갖다 배신하고 살해해버리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염장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염장 지르다 들어보셨죠? 염장 지르다란 말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장보고를 찌른 인물이 바로 염장이라는 인물이에요. 염장이라는 인물.
거의 반란이 다 성공을 했어, 장보고의 난이. 그런데 이제 측근이 배신을 해가지고 장보고를 갖다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염장지르다 이런 단어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 장보고가 죽어버리면서 있죠. 죽어버리면서 장보고가 이 그 서해와 남해 일대 대규모의 해상 세력을 갖다 구축을 했어요. 여러 기지들을 갖다 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장보고가 죽다 보니까 이 장보고가 건립해놨던 이 해상 세력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있죠.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 세력, 지방 군벌로 이제 성장하면서 신라는 이제 본격적인 있지 않습니까? 혼란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요 시기가 그러니까 과도기예요. 신라 과도기. 이 과도기의 주인공은 장보고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장보고와 관련된 심화 키워드들을 우리 접근해 보죠. 평민 출신으로 당에서 성장했다. 이건 뭐 크게 심화도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장보고의 군진하면 청해진이 제일 유명해요. 완도의 청해진. 시험에 딥다 자주 나옵니다. 조금 이제 심화로 들어가면 강화도의 혈구진이라는 게 나와요. 혈구진. 강화도는 어디냐면 한강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조그만 섬 하나가 있어요. 제주도 한 3분의 1 정도 하는 섬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근현대사에서 엄청 자주 등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놀러 한 번씩 가시죠. 강화도. 뭐 월미도 이런 게 바로 강화도 있는데 거기 있습니다. 혈구진. 그리고 이제 이 장보고가 엄청 잘 나갔음을 갖다 보여주는 있지 않습니까? 기록물 중에 하나가 당시 일본 승려 엔니니슨이 있죠. 엔니니슨 중국 기행문이에요. 입당구법 순례행기. 당시에 중국이 당나라였어요. 그게 당나라를 갖다가 얘가 이제 갔다 왔다 하면서 장보고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입당구법 순례행기 서문에 장 대사님 덕분에 제가 이제 안전하게 다녀왔습니다. 땡큐 하는 이제 장보고를 갖다 언급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장보고가 당시에 이제 국제적으로 얼마나 명성을 떨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기록물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신라대 개혁 세력을 대표하는 개혁 세력 호족, 그리고 그 호족을 대표하는 장보고까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또 하나의 개혁 세력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육두품 유학자들. 육두품들이 신라의 최상위 귀족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진골들한테 밀려가지고 핵심적인 자리는 차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불만에 쌓여있던 육두품들은 자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육두품 중에 뛰어난 유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중국에 이제 유학까지 한 도당 유학생이라고 불리는 유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유학생들이 신라 하대에 자기가 유학까지 갔다 와서 실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안 써주다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방 세력인 호족과 결합하면서 신라를 갖다 무너뜨리려는 반신라적 성향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기 때 신라 하대에 유명했던 육두품이 3명이 전부 채씨예요. 일명 삼채라고 불리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삼채. 신라 중대는 설씨가 유명했어요. 설총, 설계두 이런 애들 사료에 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신라 하대는 육두품 채씨가 유명해요. 중대는 설씨, 하대는 채씨가 유명하다. 육두품. 그 채씨 중에서도 제일 유명하고 신라 하대 육두품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채치원이라는 인물이에요. 채치원이라는 인물. 자, 이 채치원이라는 인물은 있죠. 당나라의 빈공과에 합격했어요. 빈자가 손님 빈자예요. 손님 빈자. 이게 뭐냐면 당나라 과거인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당나라의 과거를 볼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외국인들이 미국에 이제 공무원 시험을 갖다 쳐가지고 미국 공무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당의 빈군과에 채치원이 이제 합격을 했어. 그리고 이제 그 당나라 관리가 돼가지고 있죠. 했던 활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토황소 경문이라는 거예요. 당시 당나라가 망해가던 시기라고 했죠. 신라 망할 때면 당도 망해갑니다. 중국도. 그래서 이제 당나라 내에서도 반란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보고 같은 사람들이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 유명한 반란 중 하나가 황소라는 애가 이렇게 나뉘어요. 누론소가 아니라 이름만 똑같습니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황소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황소로 갖다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채치원은 있죠. 용감하게 있죠. 이 황소를 갖다가 우리가 토벌해야 된다는 경문을 갖다가 아주 멋들어지게 잘 썼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토황소 경문이라는 글입니다. 토황소 경문. 이게 이제 채치원이 중국에서 이제 활동했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고, 요 활동을 통해서 채치원은 중국 당나라에서 크게 명성을 떨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명성을 떨치다가 이제 신라, 모국인 신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가서 이제 제대로 이제 활동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왕이었던, 제가 말했죠, 막장여왕 진성여왕에게 시무십조라는 건의안을 올려요. 우리 앞으로 이제 시무라는 단어를 갖다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시무는 신하가 왕에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10가지 건의를 갖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무십조. 뭐를 건의했는지는 정확하게 남아있진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이제 뭐 신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건의들을 갖다 했겠죠. 근데 이제 이 여왕의 별명이 뭡니까? 진상여왕이에요. 진상여왕. 들어줬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시무십조를 보고 진성여왕이 처음에는 막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우와, 네가 역시 유명하고 이제 당나라에서 이제 명성을 떨치고 왔던 게 그냥 그 뭐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막 칭찬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시무십조를 갖다 전부 다 싹 무시해버리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진골들에 의해 반대되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서 결국 이제 무시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채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지방으로 자천됐다가 관직을 갖다가 그만두고 막 떠도는 이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채치원이 있죠. 관직을 그만두고 떠돌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갖다가 남기게 되는데, 그 책들에 보면 있죠. 채치원은 기본적으로는 육두품 유학자예요. 근데 단순히 유학뿐만이 아니라 불교와 선이 바로 도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교. 도교에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조예가 깊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유불선. 삼도에 모두 도통을 했던 인물이고 있죠. 거기다 플러스 풍수지리설, 그 다음에 풍류도, 요거는 화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양한 사상들을 두루 섭렵했던 짬뽕이 바로 채치원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다양한 사상과 관련된 정말 많은 기록물들을 갖다 남겨요. 그리고 그 기록물이 정말 극심화까지 가면 전부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 한꺼번에 소화하려고 하면 우리 정말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갑니다. 요 채치원이 남긴 글 중에 이제 그나마 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제왕연대력이에요. 제왕연대력. 역사서입니다. 현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꽤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전에 이제 역대 왕들에 있지 않습니까? 기록을 남긴 제왕연대력. 그 다음에 얘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비석 세우는 거예요. 비석 세우는 거. 얘가 승려들이랑 불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승려들이랑 되게 친했거든요. 이 승려 친구들이 죽고 나면 승려들을 갖다 기념해주는 비석, 비문들을 갖다 얘가 써주게 돼요. 일명 사산비문에서 4개의 산의 비석들을 갖다 승려들을 위한 비석들을 세우는데, 그 사산비문 중 제일 유명한 게 낭해화상탑비라는 거예요. 낭해화상탑비. 요 2개는 꽤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요 2개는 이제 초기에 이제 암기를 갖다 좀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채치원과 관련된 심화 지식들, 요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단계적으로 접근해 보면 제일 이제 기본적인 거 정리했고요. 그 다음 단계, 채치원이 당에 가가지고 빈곤과 이제 합격했다고 했는데, 이게 자기가 당나라로 유학 가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아빠가 협박을 했던 거예요. 우리 요즘도 이제 막 부모님들이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유학 보내시는 부모님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애기들이 뭐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그냥 이제 부모님들이 보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채치원도 비슷했어요. 그리고 이제 채치원 같은 경우는 아빠가 당나라에 보내면서 협박을 했어요.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은 10년 동안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과거 없어요. 우리나라 과거가 도입되는 게 고려시대 때 도입됩니다. 고려시대 때. 그러니까 이건 중국 빈곤과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아빠가 이제 아주 엄하고 무서운 아빠였던 거죠. 아빠의 협박에 못 이겨서 얘가 이제 당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게 되고, 다행히 당나라에서 과거에 합격을 갖다 했던 게 바로 채치원입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성왕이 제대로 안 써준다고 했어요. 그래 결국에는 진성왕이 얘가 자꾸 이제 막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 지방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지방으로. 그러면 이제 지방에 살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관직을 그만두고 이제 떠돌게 되는 거예요. 그 떠돌면서 여러 글들을 썼다. 그 글들 중 하나가 개원필경이라는 글이에요. 개원필경. 요것도 심화로 들어가면 나옵니다. 개원필경, 재치원의 개원필경. 재치원이 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글들을 갖다 모아는 이제 문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원필경. 문집인지 뭔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재치원이 쓴 글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문제는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륙집이라든지 뭐 제왕년들에게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나머지 사삼 비명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지금 한꺼번에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험에 언급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 대부분 이제 주인공이 아니라 조금 이제 뭐 몰라도 풀 수 있는 선지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지식을 받아들이면 요거 암기하느라고 오늘 이제 우리 최치원 작품 암기하느라고 오늘 하루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에서 컷하고 있죠. 요거는 심화 특수 주제에서 또 이제 여러분 기본이 잘 정리되신 다음에 추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시험에서 요 지식들이 몰라도 대부분은 기본 지식 바탕으로 해서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본 지식을 먼저 확실히 하십시오. 기본 지식이 준비가 돼야지 이런 지식들을 추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하대 있지 않습니까? 삼체라고 있어요. 최치원이 제일 유명해요. 진성왕 때 진성이에요. 이거 오타네, 오타. 진덕이 아니라 진성이에요. 진성. 그 다음에 이제 최승우라고 해가지고 견훤이랑 결합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견훤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신라하대에 있지 않습니까? 호족들이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 나라 중에 첫 번째 성립된 나라가 후백제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후백제를 세운 성격이 개 같은 개견자, 성격이 난폭한 개 같은 견훤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견훤이 엄청 싸움을 잘했거든요. 당시 무신이에요. 절대무력입니다. 절대무력. 이 견훤이 싸움을 잘했던 이유가 다른 사람은 말 타고 싸울 때 얘는 있지 않습니까? 소를 타고 싸웠어요. 승, 탈승자, 소자. 실제로 소 타고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견훤의 전투력이 소를 타고 싸웠기 때문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쉽게 암기를 할 수 있죠. 최승우. 그 다음에 최은희 같은 경우는 셋 중에 제일 안 유명한데 나중에 이제 왕건에게 흡수돼요. 고려를 공부했던 왕건에게, 고려 공국 이후에 왕건에게 흡수됩니다. 신라 삼체가 이런 인물이 있다 하면서 봐주시면 돼요. 주인공은 최치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라대의 주인공 두 개의 개혁 세력, 호족과 육투품 살펴봤어요. 그리고 호족과 육투품을 대표하는 장보고와 최치원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쩌리들 좀 덜 중요한 애들이 이제 살펴볼고요. 그 덜 중요한 애들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 때는 왕들이 좀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혁 세력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지만 왕들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면 언급이 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하대가 3개 마디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디를 각각 대표하는 왕들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디를 대표하는 왕은 신라하대의 개혁왕인 원성왕이에요. 나라마다 있죠.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진짜 본격적으로 폭락하기 전에 개혁왕이라는 왕들이 나와요. 나라가 망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똘똘한 왕들이 하나씩 등장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왕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왕 다음 때 가면 나라가 이제 결국에는 망해가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게 돼요. 그 신라하대에 있죠. 개혁왕 망하기 직전에 망해가는 신라를 갖다 구원하려고 있죠. 노력했던 최후의 왕이 이제 원성왕이라는 개혁왕이 있어요. 얘가 이제 신라하대의 하대 중에서 첫 번째 마디 원성왕. 우리 양갱으로 때렸다고 했죠. 김경신이에요. 김경신. 김양상 바로 다음에 왕이라고 했던 경신이. 걔가 바로 원성왕입니다. 그 다음에 하대 중기, 가운데 시기, 과도기 때는 장보고랑 결합됐던 3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왕이 흥덕왕, 장보고에게 청해진을 절취해 줬던 흥덕왕이라는 왕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대는 있죠. 나라 망할 때 되면은 망국 3등신이라고 해서 등신 같은 3명의 왕들이 꼭꼭 등장하게 돼 있어요. 조선에도 등장할 거고 고려에도 등장할 거예요. 신라하대 망국 3등신이 진경경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진경경. 진짜 구경거리들이 있어요. 웃긴 구경거리들.
그 중에서도 제일 막장 여왕이 바로 진성 여왕. 앞서도 얘기했죠. 진상 여왕, 원종 애노에난이 일어났다는 그 여왕. 요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라 하대 초기, 중기, 후기. 시험 문제가 얘들끼리 순수 잡는 문제도 나와요.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면은 쉬운 문제에서는 이 시기와 이 시기를 구별해요. 너무 쉬운 거예요. 거저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일정 난이도 이상에 가면 요거끼리 구별하고 순서 잡는 문제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를 대비해서 이제 신라 아들을 제가 3단계로 나눴던 거죠. 자, 초기에는 자 나름대로 이제 원성왕 같은 왕들이 등장해서 신라를 갖다 바로잡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결국 그게 실패하면서 신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쇠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냥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막장 치는 거예요. 이런 느낌. 하대 초기에 이제 주인공은 원성왕 김경신이에요. 김경신. 보통 시험에 출제되는 거는 요 정도까지요. 김경신이라는 이름도 잘 안 나요. 그냥 이제 그 원성왕 있지 않습니까? 원성왕의 이제 독소상품가, 원성왕의 이제 독소상품가란 제도가 시험에 나옵니다. 잠시만요. 편집하면서 뭐가 하나 빠졌네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네. 여기 나와 있네. 하대 초기에 원래 3명의 왕이 있는데 선덕왕과 헌덕왕은 시험에 좀 잘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은 바로 이 원성왕이에요. 원성왕의 독소상품가라는 제도. 원성왕이 업적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나름대로 이제 제가 개혁왕으로 포지션을 잡아준 이유가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이 독소상품가라는 제도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독소상품가. 독소상품가가 뭐냐면은 신문왕에 설치했던 중앙의 유학교육기관 국학 있지 않습니까? 국학. 이 국학의 졸업시험을 본 거예요. 졸업시험을 유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학 성적, 시험 성적에 따라서 관리를 갖다 등용하는 제도. 그게 바로 원성왕의 독소상품과예요. 과거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과거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과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랑 거의 맥락은 비슷합니다. 유학과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있죠. 관리를 갖다가 등용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유학과 관련돼 있으면 왕권을 강화시키는 제도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소상품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왕권을 갖다가 강화시켜서 신라를 안정시키려고 시도했던 왕, 그게 바로 이제 원성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봐가지고 뭐 상품, 주품, 중품, 하품 해가지고 3개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관리로 임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료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상품, 주품, 하품 하면은 학생들이 너무 쉽게 구별해요. 그래가지고 공무원 사료에서는 중품을 빼버리고 상품과 하품 이렇게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료 잘 구별하세요. 근데 딱 보면 대충 느낌이 와요. 비슷한 제도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 하대 초기 원성왕이 주인공일 때 그 밖의 왕들이 바로 썬덕왕과 헌덕왕이 있는데 얘들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름도 잘 안 나오고 뭐 사료로서 어쩌다 한 번씩 소개되는 정도예요. 원성왕 앞에 김양상이 썬덕왕, 썬덕여왕이랑 이름 또 똑같다고 했죠. 얘는 업적이 그냥 하대 최초의 왕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성왕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헌덕왕이 있는데 얘도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이 헌덕왕 때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김원창의 난이에요. 김원창 그리고 그 아들 김법문의 난이 요 시기 때 일어납니다. 요거 연결하는 방법은 있죠. 헌자, 김원창의 헌자 이렇게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극심하로 가게 되면 헌덕왕의 업적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신라아대 때 선종이라는 새로운 종파가 도입한다고 했어요. 선종. 그 선종을 처음 도입했던 인물이 가지산파의 도의라고 우리 불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불교에서. 이 가지산파의 도의가 선종을 처음으로 이제 종파를 갖다 만든 게 바로 이 헌덕왕 때예요. 그런데 이거는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이 선지를 몰라도 풀 수 있게 출제가 됐어요. 소개해주는 형태로 딱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건 거의 블랙 레벨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빈출되는 출제위원들이 관심이 많은 파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출제된 적은 있다. 이런 것들은 천천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하대 초기에 원성왕을 중심으로 여러분 정리 잘 하세요. 뭐 썬덕왕이라든지 헌덕왕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대 두 번째 마디 장보고가 주인공이었던 요 시기.
요 시기 3명의 왕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주인공 시험에 나올 법한 주인공이 이제 흥덕왕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장보고가 청해진을 갖다 설치하는데 협조해줬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 흥덕왕 이후에 있죠. 장보고의 난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신라의 본격적인 몰락이 시작된다. 이 장보고의 난과 연결되어 있는 2명의 왕이 있는데 얘들도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한데 한 번씩 사료라든지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아들 왕이에요. 얘가 누구냐면 바로 김우진과 그 김우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배신자들. 장보고한테 딸을 갖다 왕비로 삼아주겠다고 했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배신자들이에요. 얘 이름 딱 보세요. 신무왕. 신용이 없는 왕이에요. 신용이 없는 왕. 신무왕. 장보고가 왕으로 딱 만들어줬어. 다 죽어가던 애를 갖다가 왕으로 만들어줬어. 근데 이게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아들을 갖다가 왕비로, 그 신무왕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랑 장보고의 딸을 짝을 지어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바로 이제 문성왕이라는 애예요. 아빠 때도 약속을 안 지키고 장보고 기다렸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들이 왕이 되면은 약속을 지키겠지 하면서 이제 아들이 왕이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얘도 약속을 안 지켜요. 그 거짓말쟁이 신용 없는 있지 않습니까? 아빠와 아들이 신무왕과 문성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이제 이런 배신자 왕들, 신용이 없는 아빠 아들이 있었다. 그래서 장보고가 배신을 하였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빠뜨릴 뻔했다. 그리고 이제 흥덕왕과 관련된 재밌는 특이한 사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사치금지령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나라가 망할 때 되면 소수의 사람들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배층은 엄청 잘 살고 피지배층은 되게 팍팍한 삶을 사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게 됩니다. 흥덕왕 때도 이미 이런 징조들이 등장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나름 생각이 갖춰진 흥덕왕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이대로 가면 신라 망할 것 같아.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있죠. 사치금지령이라는 좀 특이한 명령을 내려요. 사료를 읽어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너네 너무 사치하지 말라면서, 백성들 너무 수탈하지 말라면서 이런 명령이 담겨 있는 사료가 있어요. 요게 이제 나왔던 시기가 바로 신라 하대 있지 않습니까? 흥덕왕 때 나왔던 사료입니다. 한 2번 정도 사료가 출제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대 이제 마지막 단계, 진짜 막장 시기예요. 막장. 장보고 사후에 호족들이 이제 난립을 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막 그 독자적인 이제 나라 비슷한 이런 그 것들을 갖다 지방에 막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이제 후삼국 있지 않습니까? 후백제, 후고구려, 고려 같은 이제 후삼국 시대로 연결돼가는 후삼국 시대가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막장, 신라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시기. 요 시기 때 신라의 만국 3등신이 등장해요. 진짜 구경거리들, 진경경. 이 중에서도 제일 막장 여왕이 진성여왕이에요. 3명 중에 주인공이 진성여왕인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시대는 막장 시기예요. 근데 이 막장 시기에 가장 막장이었던 여왕, 그래가지고 이게 주인공이에요. 진성여왕. 별명이 진상여왕입니다. 진상여왕. 대표적인 사건이 원종 애노에난. 얼마나 백성들을 갖다 수탈하고 못 살게 했으면 옆집 아줌마 아저씨까지 일어났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최치원이 시무십조를 올려서 아니 되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얘가 생각이 제대로 박힌 애였으면 알았어 했겠지만 생각이 제대로 박힌 애가 아니었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있죠. 최치원을 갖다 무시해버리고 나라 이제 말아먹는 거죠. 그게 이제 진성여왕입니다. 진성여왕과 관련된 먼저 심화 키워드들부터 우리 한번 챙겨볼게요. 위홍이라는 진성여왕의 남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남자친구부터가 좀 막장이에요. 막장. 위홍이 누구냐면 진성여왕의 외삼촌이에요. 외삼촌이랑 사귀고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이제 위홍이랑 같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된 다음에 뭘 하냐면, 야, 우리 좀 더 이제 즐겁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우리 행복하게 즐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 최초의 앨범을 만들어요. 향가가 이제 노래거든요. 노래. 우리 그 민중들이 부르는 이제 노래예요. 그러니까 대중가요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남친 위용이랑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대중가요집 향가집 3대목이라는 걸 갖다 편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대목 시험에 은근 자주 나옵니다. 진성여왕과 관련된 3대목. 그게 이제 백성들 이렇게 밀란 일으키고 이런 와중에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남친이랑 우리 어떻게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노래집 3대목 앨범 같은 거나 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반란들이 일어나는 거죠. 원종 에노의 난이랑 성격이 비슷한 난이 바로 족고족의 난이라는 게 있어요. 원종 에노의 난 이후에 일어나는데 이것도 이제 빨간 바지를 입은 이죠. 도적대들이 또 유행을 했던 거예요. 원종 에노의 난이랑 거의 성격은 비슷한데 원종 에노가 더 유명합니다. 하지만 족고족의 난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 들어가겠습니다. 요 진성여왕 때 출제되는 되게 좀 특이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특이한 포인트. 그 특이한 포인트가 뭐냐면 진성여왕 때 이미 양길이라든지 기원이라든지 견훤, 궁예, 여러분 아직까지 후삼국을 안 배워서 모르는데 후삼국의 초기 주인공들이에요. 초기 세력들. 이 세력들이 진성여왕 때 이미 봉기 들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구별해야 되는 심화 포인트는 뭐냐면 있죠. 견훤이 후 백제를 건국할 거고 궁예가 후 고구려를 건국할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성여왕 때 아직 나라를 세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봉기를 했고 얘들이 나라를 세우는 것은 진성여왕 사후 직후에 세우게 됩니다. 무슨 왕인지는 몰라도 돼요. 그 왕의 이름이 존재감이 하나도 없어요. 시험에 언급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일단은 견훤, 궁예 같은 양길, 기원 같은 세력들이 등장한 것은 진성여왕이지만 단 나라를 세운 것은 진성여왕 때가 아니다. 진성여왕이 죽고 나서 세웠다. 요거 구별해 주세요. 이거 심화 포인트에서 몇 번이나 언급이 됐어요. 몇 번이나. 자, 그러면 이제 진성여왕과 관련된 심화 포인트들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경 정리하죠. 진경경 중에 경경. 얘들은 구경거리가 될 만한 짓들을 했던 애예요. 경혜왕은 어떤 일을 했냐면 있지 않습니까? 슬플 애자를 떠올리면서 정말 슬프게 있죠. 후백제의 견훤에게 맞아 죽어요. 살해당해요. 그러니까 왕이 신하에게 살해당하는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경우입니다. 후백제의 견훤이 원래는 신라의 무장 출신이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신라의 왕 경혜왕을 갖다 살해하는 구경거리를 갖다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순왕 있지 않습니까? 순응하다. 누구한테 순응했냐면 후 삼국의 주인공이었던 왕건 있지 않습니까? 태조 왕건. 태조 왕건에게 투항했던 신라의 마지막 왕. 왕이 기존의 천년 왕조의 왕이 있죠. 새로운 왕조 왕건에게 항복을 하고 투항을 했던 거예요. 이것도 또 하나의 구경거리죠. 그러니까 진경경의 두 명의 구경거리 왕들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경순왕이 뭐 최초의 사신간 이건 나중에 이제 왕건, 태조 왕건에 가가지고 우리가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은 스킵하십시오. 요거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신라 하대 있지 않습니까? 하대를 이제 세 개의 마디로 이제 나누고 있죠. 신라 하대 이제 첫 번째 마디 원성왕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그나마 신라를 갖다 바로잡으려고 아둥바둥 했던 시기. 근데 이제 이게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개혁왕이 등장한 직후에 항상 모든 나라의 역사를 갖다 보게 되면은 그 나라가 진짜 본격적으로 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본격적으로 망하기 위한 과도기의 장보고와 관련된 흥덕왕 우리가 살펴봤고 신용 없는 왕들도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진짜 이제 막장이에요. 막장. 바닥까지 갔어. 그때 이제 진짜 구경거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진경경에서 진상 하나 등장하죠. 진상 구경거리, 진성여왕. 그 다음에 이제 신하한테 이제 맞아 죽은 슬픈 경혜왕. 그리고 아주 이제 순환 있지 않습니까? 왕건에게 순응하였던 경순왕 같은 왕들이 등장하면서 신라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라하대 다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제를 우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해공왕 이후 이런 식으로 해공왕 이름이 언급이 돼요. 하지만 이제 메인으로 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해공왕을 몰라도 아마 맥락을 보면 이게 신라아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름을 알아주면은 아무래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진골 귀족 왕위 쟁탈전 치열 이 시기 집사부 시중보다 상대등 권한 강화 20명 왕위 교체 정치적 혼란 거듭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되면서 김원창의 난들이 발생 전부 다 신라하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징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신라하대란 걸 끌어내시고 이 하대의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내는 거예요. 우상국 정보라는 장군 신라하대예요 아니에요? 이건 삼국시대죠. 삼국시대 되게 반가우니까 우리 그림에서 한번 찾아보죠. 그러니까 우상국 정력은 신라의 전성기 중 신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든 지중왕 때 있었던 일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개원필경을 저술하는 육두품 어때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원필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개원필경을 몰라도 구성이 알게 돼 있어요. 3, 4번이 기본 지식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런 개원필경 같은 심화 지식까지 암기를 해두신다면 좀 더 완벽하게 있지 않습니까?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난이도 높은 지식을 갖다 우리가 결국에는 고수가 되려면 있지 않습니까? 정리를 갖다 좀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단계적으로 받아들여야 처음부터 뭐 4.3비명 다 외우고 이런 학생들 안 돼요. 4.3비명은 딱 구별할 수 있는 팁만 잡으면 돼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심화 특수주제에서 구별하는 팁을 갖다 알려드릴 거예요. 간단한 두 문자 같은 걸로. 자,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당의 유학 빈곤가 급제. 당시 육두품들이 빈곤가 보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채원이라든지 뭐 채승우라든지 전부 이제 당에서 이제 당에서 이제 공부하고 빈곤가 합격하고 이런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황소의 난때 토황소 경문을 지어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다. 토황소 경문까지 나오면 그냥 최치원이죠. 그 다음에 개원필경, 제왕연대령, 그리고 법장하상저. 여기서 이제 우리 개원필경, 제왕연대령 봤죠. 요거 보면 최치원이란 걸 끌어낼 수 있어요. 육두품을 대표하는 신라대 최치원. 1번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조를 올렸다.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올렸다가 무시당했죠. 정답이 바로 1번에서 나오네요. 그 다음에 2번 외교문서 전담 청방해문표.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내용인데 유교사 가게 되면은 배우게 될 거예요. 강수라는 신라 중대를 대표하는 육두품 한 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왕에게 조언하는 내용의 화한계를 조술하였다. 이건 누구예요? 신라 중대를 대표하는 육두품 설총. 그 다음에 4번 명망있는 승려의 전기를 기록한 해동고승전.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우리 고려시대 때 있지 않습니까? 고려를 대표하는 5대 역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각훈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건 역사서 파트 가서 배우면 됩니다. 그 3번과 4번은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내용, 아니 그 4번은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내용이라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나중에 다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말기 호족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 불렀다. 말 돼요 안 돼요?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는데 주로 이제 얘들이 군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칼질 좀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성주라든지 장군 등으로 많이 불리게 돼요. 그리고 2번 신분적 제약이 있는 육두품은 호족과 영계 사회개혁 추구. 말 돼요 안 돼요? 맞죠? 요 당시를 대표하는 개혁 세력들이 바로 호족과 육두품. 자신의 근거지의 군대 보유, 군사권 장악 어때요? 그러니까 호족 기본적으로 칼제비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지방의 향리의 자제들로 과거를 통해서 중앙관리로 진출하였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일단은 과거가 없어요. 신라 때는. 과거가 등장하는 게 고려 초기에 등장해요. 그래서 과거 때문에 일단 틀렸고 얘들이 과거 시험을 보는 똑똑한 애들이요, 머리를 쓰는 애들이요, 칼 쓰는 애들이요, 머리를 쓰는 애들이죠. 성향 자체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향리란 단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려 때 배우게 될 건데 지방 세력들이 신라 때는 호족이라 불리고 있죠. 조선 그리고 이제 고려로 갈수록 점점 이 지방 세력들을 갖다 향리라 부르게 돼 있어요. 이게 호족의 후예가 향리인데 고려 시대 때는 이제 얘들이 이제 칼제비라 볼 수는 없어요. 칼제비라 볼 수는 없는데 일단은 호족도 그렇고 향리도 그렇고 지방 세력인데 호족은 신라하대 그리고 이제 향리는 고려 시대 때 지방 세력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 가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춘추자시전이나 얘기나 문선을 읽고 그 뜻을 잘 통하고 노노효경에도 밝은 자를 상으로 하고 국내 효경을 읽은 자를 하로 하되 만일 오경이나 뭐 3, 4 등을 겸하는 자가 있다면 뭐 등급을 넘어 등용. 지금 이게 무슨 제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독서사품가예요. 상중한데 중을 빼먹은 사료가 꽤 등장하고 있어요. 이 춘추자시전 얘기 문선을 애울 필요 없어요. 노노효경 이런 것들이 다 유교 경전들이에요. 유교 경전들. 얘들은 무시하고 여러분 노노효경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신라 사람들이 유교 경전들이 사서삼경하면서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경전들 중에서 신라 사람들이 특히 중시했던 게 노노효경이에요. 어떤 유교 경전들이 언급되는데 노노효경이라는 키워드가 딱 보인다. 그러면 아 이거 신라와 관련된 유교의 흔적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또 골라내는 팁이 있습니다. 노노효경을 신라 사람들이 특히 좋아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독서 3분과입니다. 자, 1번 신문왕 때 처음으로 실시행되었다. 말이 돼야 한대요. 원성왕 때죠. X. 그 다음에 육두품은 이 제도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말이 돼야 한대요. 육두품들은 독서 3분과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얘들이 왜냐면 똘똘한 유학자들이니까. 오케이. 근데 진골귀족은 이 독서 3분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이 진골귀족이면 독서 3분과의 시행을 찬성해야 될까요? 반대해야 될까요? 반대해야 돼요. 왜? 육두품들이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할 거니까. 아니 이전에는 우리 아빠가 진골이고 내가 진골이라서 나는 공부를 못해도 아주 좋은 뭐 장관직 이런 데 앉을 수가 있었어.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시험 보자는데 그러니까 그 독서 3분과는 진골들은 반대하고 육두품들은 지지했던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학문과 유학을 널리 보급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이건 어때요? 유학을 확대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겠죠. 이 독서 3분과가 완전 성공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조금 과하게 표현했다 싶긴 해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독서 3분과는 학문과 유학을 갖다 전파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이바지했겠죠. 그 다음에 골품 제도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반대하지 못하였다. 진골들이 이제 반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1번 완벽한 오답이 있죠. 신문왕 때 처음 실시되었다. 개혁왕인 원성왕 때 처음 실시되었다. 자, 국학을 설치한 거는 신문왕, 그리고 이 국학에서 독서 3분과를 보자고 건의를 했던 거는 실시를 했던 거는 원성왕. 이렇게 이제 둘을 갖다 구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나라 안에 여러 분연 공부 바치지 않으니 창구가 비어버리고 나라가 궁핍, 왕이 사신 보내 독촉 이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도적대가 일어났다. 이때 원종 애노 사벌주에서 운거 반란을 일으켰다. 핵심적인 키워드 원종 애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무슨 왕 때 어느 시기예요? 무슨 왕 때? 진성여왕. 신라하대 중에서도 제일 막장인 진경경 중에 진성여왕 때 얘기하는 거죠. 이 진성여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발해가 멸망하였다. 우리가 아직 발해를 안 배워서 몰라요. 일단 이거는 스킵. 그 다음에 국학을 설치하였다. 자, 이거는 시문왕이죠. 시문왕. 그 다음에 최치원이 시무책 시류초를 건의하였다. 어때요? 요게 정답이죠. 최치원이랑 진성여왕을 잘 연결하세요. 시무 10여조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장보고의 건의에 따라 청해진이 설치되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언제예요? 그러니까 흥덕왕 때죠. 요 과도기 흥덕왕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통일신라의 역사, 우리 전근대 역사는 세 개의 왕조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 고, 조, 신라, 그 다음에 이제 고려, 그리고 조선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제 정근대 역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전 삼국시대는 뭐냐? 삼국시대는 이 신라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 고조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냐? 이거는 거의 뭐 전설 속의 얘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뿌리를 보여주는 얘기들. 그리고 이제 그 뿌리를 보여주는 얘기들을 우리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명의 주인공 중에 첫 번째 주인공이 탄생하기 위한 삼국시대 과정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주인공이 어떤 역사를 갖다 이루어왔는가, 그거를 갖다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주인공까지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요 중에서 특히 삼국시대 얘기가 좀 까다로웠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요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학습 능력이 좀 뛰어난 학생이라면 한 번만 해도 습득을 해서 문제들을 갖다 자연스럽게 풀 수가 있고, 힘든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힘든 학생이었고요. 근데 힘든 학생이라고 해서 국사를 포기할 필요 없어요. 요 삼국시대가 잘 안 풀리면 일단 좀 스킵을 하세요. 스킵을 하고 그냥 좀 이렇게 익숙해지기만 하시고, 내가 잡을 수 있는 이런 파트들을 갖다 먼저 잡으시고, 다음 해독도 올 때 요 파트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가지고 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다시 한번 트라이. 그때 정리가 될 수도 있어. 그래도 안 돼. 그러면 그 다음 해독 때 또 좀 더 이제 신경을 써보세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한 3해독, 4해독 정도 되면은 요 삼국시대도 결국에는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일신라 마치고 있죠. 쉬었다가 이제 우리 정치제도로 갔다가 마무리하면 항상 다루는 파트가 있어요. 그게 제도사 파트예요. 그 제도사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